네, 미국의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센데요. 자, 여당 내 대표적인 안보통이죠.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은 왜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네, 어제 하루 종일 온갖 뉴스와 또 여야 각 진영에서 그 예, 이유에 대해서 아전인수격인 해석이 좀 분분했습니다만, 음, 어젯밤 늦게 일단 외교부에서 진상 파악을 해서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외교부에서 지금 그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음,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과 관련된 그 보안 문제가 이유였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애초에 우리가 그 공방을 벌였던 좀 거시적인 정책 문제나 음, 대한민국의 어떤 그 입장과 관련된 문제가 논란이 된 것보다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네. 그다음에 좀 강론에 가까운 그런 실무적인 이슈 때문에 민간 국가에 올랐던 것으로 지금 외교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좀 구체적인 보도가 나와서 우리 그 청취자 네,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리면 네네,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를 보면 예,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네,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서 해고됐다. 네네네, 그래서 이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게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다. 네, 지금 이런 거고요. 예,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특허 정보에 해당이 된다. 가져가려고 했던 정보가 지금 네네네, 이렇다라는 건데 바로 이게 계기가 돼서 민간 국가로 지정을 예, 했다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이 그 도급업체 직원이 이 정보를 빼서 제공하려고 했던 대상이 우리나라의 어딘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겠죠. 예. 그 어딘가가 어딜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너지부에서 이른바 센서티브라고 해서 민간 국가 리스트를 올리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핵 비확산과 관련된 핵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로서 핵이라는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음. 지금 뒤늦게 외교부에 파악한 내용도 그렇고 지금 오늘 아침 보도 나온 것도 그렇고 미국이 민감하게 들여다보는 원자력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해외 유출 유혹으로 지금 한국이 지목된 것으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 유출하려고 했다는 게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핵무장이나 어떤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도 또 하나의 평가 포인트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그 NPT 체제하에서 핵 물질을 감시 통제하고 네. 그다음에 핵 기술에 대한 감시 통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음.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유성에 있는 우리 한국원자력기술원에서 네. 시험 삼아서 플루토늄 추출 몇 그램 했던 거 21g인가 제가 그때 기억하는데 음. 정말 소량의 플루토늄 추출했던 것이 알려져 가지고 IAEA에서 긴급 사찰단이 와 가지고 난리 법석에 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어느 쪽과 상대하려고 했는지 그다음에 그 기술이 과연 원자력 발전 기술 플러스 핵폭탄과 관련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음. 확인하는 것 플러스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원자로의 기술 자체에는 이게 원자 폭탄과 관련된 어떤 기술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아마 그런 민감한 주제에서 이렇게 했던 걸로 보이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만약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좀 실무적인 이슈나 기술적인 이슈, 그다음에 그 산하기관의 보안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좀 다행스럽긴 합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부라고 하는 미국의 정부 부처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가차없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음. 지금 한미 관계에서 일정 정도의 좀 그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좀 불안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자,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네네. 첫째. 그러면 지금 도급업체 직원이 정보를 빼내려고 했다면 그 상대가 있었고 상대가 우리 쪽이라고 한다면 예. 그 이 사람이 빼내려다가 미국 당국에 적발됐다라는 것을 우리 쪽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거 지금 막 그 흘러나오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고 지금 외교부나 우리 정부 부처에서도 긴급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시작됐든 간에 우리 정부의 지금 컨트롤 타워의 능력이라든지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허송세월과 둔감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건데요. 지금 이 네네. 사건이 발생한 게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우리 정부도 바로 이 시점에서 이게 적발됐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고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대처가 네. 안 됐으니까 민간 국가 지정으로까지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슈에 만약에 그 도화선이 됐다는 그 사건이 실제로 그 지난해 금년 1월 달에 그 민간 국가 리스트에 오르게 된 직접적 계기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네.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 사건은 계기라면 계기라면 그러니까 그 사건 하나가 있고 예. 근데 그 사건은 서로 간에서 쫓기는 형국이니까 상대 기업이나 뭐 상대 연구소가 있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게 취합되지 않았다면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바로 민간 국가라고 하는 것을 갈 수 있는 정책 결정 과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렇다가 포인트가 거기서 나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1월 달에 이 에너지부의 리스트가 등재된 그 과정에 우리 한국 정부가 주미 한국 대사관이 있고 또 우리 관련 부처가 있고 외교부가 있고 이런 많은 정부 부처에서는 미국의 그런 중요한 정책 변화가 생기면 낌새가 있고 조짐이 있고 전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소위 우리가 아는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걸 미리 알고 대처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히 캐치를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정부의 업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그 네. 질문인의 취지는 왜 네, 민간 국가로 지정한 사실조차 우리 정부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느냐에서 그치는 게 예, 아니라 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계엄 선포 이전 단계에서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건데 그때 이런 사건이 미국 안에서 적발됐다는 것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요걸 먼저 확인을 하고 두 번째 이 사안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한 거라면 네, 한번 그러면 그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국내에서 자체 그 핵무장을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거에 대한 민감도는 미국 입장에서 더 크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도급업체 직원의 유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구체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그 정치권 일각에 있는 핵 무장론 네. 이것에 대한 미국의 이제 그 민감한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건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동맹국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것이고 그 신뢰 관계 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정부가 그러한 이상한 변화의 조짐과 낌새가 있을 때 정확히 파악해서 대처하는 게 지금 부족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핵 무장론에 대한 것들이 당시에 그런 민감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미국이 좀 크게 우려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건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대로 이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의 이른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원천 기술 그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천적인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 한국은 그것을 받긴 했지만 새롭게 개발해서 이 한국형 원자로로 체코의 원전을 수출하는 건데 그 원천 기술의 보유지라고 할 수 있는 웨스팅하우스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잖아요. 예. 그 과정이 오랫동안 한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겨우 조율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그 원자로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자 폭탄과 관련된 핵무장의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미 간에 이미 대등한 수준에 와버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기술, 특히 해외 시장 수출을 놓고 이루어지는 갈등 속에서 더구나 이제 에너지부라는 게 미국에서는 그런 걸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한 반응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해서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네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부 장관도 지금 미국행을 타진하고 있다는데 일단 이러면 좀 수습이 될까요? 지정 철회가 가능하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인 그 최고의 목표는 그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4월 15일이 지금 발효일이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한 달 가까이는 못 남았습니다만 충분히 같이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네, 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지난 1980년대, 90년대에도 이 민간 국가에 한번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경험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예. 중요한 건 장관이 가갖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어지러운 정국이 빨리 해소되는 게 제일 우선이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예, 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탄핵 정국에 휘말리면서 사실은 컨트롤 타워 부지라는 게 이 모든 정부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수장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한미 간의 신뢰에 기초한 그 진정성 있는 협상이라는 게 사실상 과거와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장관들도 부단히 움직이고 외교부도 빨리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빨리 전국의 그 불안감이 해소되는 게 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질문 요걸로 좀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한동훈 전 네네. 대표가 네.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핵 무기에 대한 무장론하고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북한의 핵 문제가 이미 핵 개발 단계가 아니라 사실상 핵 보유 국가로 전 세계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핵 국가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NPT 체제에서 핵 무기를 가질 수는 없지만 핵무기 무장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 이제 일본 같은 수준입니다. 일본 예, 수준. 예, 예. 그 정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저는 충분한 논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말한 건 핵 무장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비현실적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잠재력을 우리가 확보하는 관계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개정부터 시작해서 차후에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이고 군사 기술 측면에서는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 또 핵무기랑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우리 해군력의 향상을 위해서 그 정도 언급을 한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며칠 전 네네.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으로 네. 갑자기 지목이 되는 일이 좀 황당하셨겠어요? 네, 황당했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얼굴이 전혀 다른데 왜 그렇게 가짜 뉴스가 파헤치는지 정말 참 암담할 뿐입니다. 네, 하여간 덕분에 유명세 타셨는데. 별 말씀을요. 네. 지금 정치권에서 그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승복을 한 해만 해가지고 논란 빚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승복에 대해서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승복을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표 공동 메시지를 내자 또 야당 민주당 쪽에서는 너희들 행동으로 보여야 이렇게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데요. 네. 중요한 건 이 헌재에 대한 선고의 가장 큰 당사자가 누굽니까? 피소추인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예. 그렇죠.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재판부의 결과에 승복 선언을 하고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게 저는 본질이지. 네. 그와 관련된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 사이의 정치적 공방은 제가 볼 때 좀 격가지고요. 그렇죠. 제일 예. 중요한 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지금 관제에 계시니까 그리고 선고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네. 저는 마지막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어떤 결론이 나와도 승복을 하겠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분열되는 것은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좀 통합의 메시지를 분명히 내주시기를 저도 같은 당 소속으로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대리인단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냐면 네. 헌재 결과가 나와야 승복을 할지 말지 밝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멘트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금 궁색한 논리죠. 네. 만약에 재판을 받는 재판 당사자가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승복할지 말지 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궁색한 논리인데 저는 석동현 변호사가 일단 한 번은 뭐 당연히 승복한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밝혔고 저는 대통령도 헌재 최후 변론에서 뭐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승복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제가 기대를 섞어서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신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수호하는 최후의 사법 그 기관으로서 네. 그 결론을 낸다고 한다면 본인에 대한 불만이나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저는 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승복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충분히 예상을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을 한다고 치고요. 그러면 승복을 하는 그 행위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는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대선 경선이라든지
대선 네네네. 본선이라든지 만약에 이제 파면이 된다고 전제하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 이런 경선이나 본선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그리고 개입으로 오해될 수 있는 일체의 언동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만약에 파면이 된다면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 당으로서는 바로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엄중한 시기인데 네. 어찌됐든 탄핵으로 결정난 대통령께서 우리 당의 대선 국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메시지를 내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고요. 음흠. 저는 그런 면에서 탄핵 당한 이후에 대통령의 그 처사는 조용히 또 네. 침묵 속에서 역사의 평가에 좀 맡기는 게 맞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결국 역사가 나중에 평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좀 우리 당내의 경선 과정이나 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좋은데 만에 하나 지금까지의 경우처럼 어떤 지지자들 향해서 메시지를 내거나 또는 별도의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신다고 한다면 네.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뭐 일각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출마설까지 사실은 예. 그 사실 무근이지만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무근이라고 방향으로 믿으세요? 네.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음. 그러나 어찌됐든 대통령의 행보가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의 결론 이후에도 정치적인 파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메시지를 낸다고 한다면 그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